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제 소개받은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이 꼰대라는 것을 참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면 그 젊은 친구들이 와서 꼰대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결국 흔히 우리가 일반 통상적인 의미로 꼰대로 부르는 것은 고집불통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폐쇄적이고 변화를 잘 하지 않고 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을 보통 이제 꼰대라고 부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뭐 그런 나이 든 어른들 중에서 정말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그러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대와는 거의 대화가 안 되고, 뭐 젊은 세대를 대할 때나 기성세대를 이제 아래 세대를 대할 때 권위적으로 대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젊은 사람들이 꼰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지금의 나이 든 세대가 이제 뭐 다 이렇다라고는 절대로 저는 이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노인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일부 노인들이 뭐 이렇다 쳐도 젊은 세대가 왜 이제 이런 노인 세대를 거의 꼰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 나이 든 노인들과의 접촉, 특히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고집불통인 노인들과의 접촉에서 받는 상처가 좀 크고, 또 이분들이 목소리가 좀 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에도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젊은 세대의 기대와는 좀 다른 행동도 보이고, 이런 게 누적되면서 이런 생긴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노인 세대가 꼰대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꽤 있다,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는 지금 행복하다는 얘기입니까? 불행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느낌이 오시겠지만 불행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행복하면 어때요? 폐쇄적이 될까요? 개방적이 될까요? 개방적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열려요. 마음이 닫히질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행복한 사람들은 너그러울까요? 아니면 이기적일까요? 너그러워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들은 너그럽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겠지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누가 지나치다가 실수로 탁 치고 갔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겠죠? 그러면 어때요? 기분 좋을 때는 아, 괜찮아요. 그러면서 막 하죠. 내 기분 굉장히 나빠요. 지금 우울하고 막 화가 나 있어요. 누가 탁 치고 가면 어때요? 소리 빽 지르겠죠. 야, 누구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지려면 일단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자기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점점 다쳐가고 고집불통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좀 권위적이 돼가고 한다는 것은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노인 세대가 만약에 행복하다면 꼰대 소리는 안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꼰대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노인 세대가 좀 행복하지 않다, 불행한 쪽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로 그럴까요? 노인 세대 불행할까요? 어때요? 불행하세요? 노인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별로 불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듣는 분만 해도 벌써 행복도가 있으니까 오실 것 같고, 너무 우울하면 강의를 안 듣죠, 이런 걸. 그래서 일반적인 노인들의 상황은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뭐 대략 한국의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 정도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 통계로 일단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노인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한국 노인들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무려 33.1%나 됩니다. 이것은 10명 중에 3, 4명이 우울증을 앓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노인 세대 전체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우울하다는 얘기겠죠. 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병 혹은 마음의 병은 일반인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아주 독특한 병이 아닙니다.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기본입니다. 이해해서.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우울증은 우울한 사람이 조금 정도가 심할 때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세대 전체가 우울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그 중에서 정도가 심한 사람들이 우울증 진단을 받는 거죠. 나머지도 우울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세대에 우울증을 앓는 사람의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세대는 전반적으로 우울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3.1%만 지금 이렇다라는 게 아니고 노인 세대 전반이 대단히 우울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노인들의 이제 우울증 정도가 이렇게 높다. 그러면 자살률도 높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자살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니까 한국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우울하다면 자살률이 높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현재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1.9명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거냐 하면요. 여기 써 있지만 OECD 평균 10배입니다. 세계 1위예요. 굉장히 지금 뭐 사실 한국 노인들의 상태가 심각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자료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무용고 사망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과 헤어져서 혼자 쓸쓸히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국 노인들이 이 정도로 자살을 많이 하고 있고 우울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불행의 중요한 증거로서 간주될 수가 있겠는데 우리 노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해졌을까요?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자살률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노인 세대 자살률을 보면 특징적인 게 느껴지는 게 뭘까요? 어때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한국 사회에서 자살률이 어느 세대가 제일 높아요? 노인 세대가 아주 그냥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한국 사회의 자살률이 일본과 비교를 해봐도요. 나이가 50대까지만 해도 어디가 높아요? 일본이 오히려 높아요. 일본도 자살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일본을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는 것이 어느 세대부터냐 하면 60세, 65세 이상부터는 뭐 자살률에서 확실하게 앞지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을 거의 노인 세대가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해석하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겠지만 노인 때 자살한다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좋게 볼 수 있을까요, 과연? 노년기라는 것은 어떤 시기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조금 있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죠? 굳이 애써서 지금 죽을 이유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라리 젊은 세대는 그런 게 있어요. 너무 힘들면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앞으로 40,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못 견디겠다. 힘들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나이가 있으면 어차피 뭐 다 살았는데 뭐 뭘 더 바라고 있어? 그러면서 그냥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기다리지. 이럴 텐데 굳이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짧은 시간도 견디기 힘든, 즉 그 짧은 남은 시간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정신적으로. 그걸 이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 노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하고 불행한 가장 큰 이유가 뭐일 것 같습니까? 돈이 없고 가난해서 자, 빈곤율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것이 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한국 노인 세대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높을까요? 미국이 높다고 하는데 그 미국 2배는 되죠. 거의 뭐 50%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2010년 기준인데요. 지금 2015년으로 왔을 때 49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거의 반에 육박해요. 2명 중에 1명이 빈곤층이라는 얘기입니다. 노인 세대가. 스웨덴은 뭐 6%밖에 안 되는데 뭐 이런 데랑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 한국은 노인 세대가 왜 이렇게 빈곤할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노인 세대는. 젊었을 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죠. 다 돈을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요. 자식한테 줬기 때문이겠죠. 한국 사람들은 돈 생기는 거 다 자식한테 퍼붓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 자식한테 돈 안 들어가면 먹고 살만 하시지 않아요? 제가 비정규직 분들한테도 한번 만나서 물어봤더니 자식이 돈 하나도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자기들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그 돈으로도. 그러니까 자식 교육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자식들한테 돈을 퍼줍니다. 막 그냥 갖다 줘요.
거의 돈 번 거의 다 자식한테 갖다 준다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자식한테 돈이 적게 들어가면 노인이 빈곤해지지 않을 텐데 한국 사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요? 많이 들어간 사회죠. 아주 많이 들어간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진국 복지국가들처럼 무상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상의료도 아니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사교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사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면 어릴 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로. 그리고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교육 시켜서 대학에 보내도 요새는 돈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대학 들어갔을 때도 많이 들어갑니다. 네, 많이 들어가요. 대학 등록금이 비싸요.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있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도 요새는 사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또 받아야 돼요. 대학 가서도 스펙이 없으면 취직이 안 돼가지고 대학 가서도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한 명이 쓰는 사교육비가 월 1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상. 이걸 또 될 수 있으면 돼야 돼요. 여력이 되면. 그러면 대학을 마치고 이제 뭐 어렵사리 직장을 잡았다. 그럼 이제 돈 안 들어가요? 뭐 해줘야 돼요? 시집장가 보내야죠. 그쵸? 뭐 시집장가 보낼 때 돈 보태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거의.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 장가 보낼 때, 시집장가 보낼 때 돈 써야 돼요. 그럴 때 또 시집장가 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자식들이. 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집값 보태야죠. 자, 여기까지가 원래 우리 한국 노인들의 의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늘어났답니다. 하나가 더. 손주들 학원비까지 보태야지 제대로 된 노인이다라고 얘기를 듣는데요. 자, 앞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그 의무는. 자,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문제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번 돈이 거의 자식들한테 다 가고 노인 세대 정도, 노인기가 되면 수중에 남는 게 없는 상황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돈이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대기업에 다닌다든가 고위공무원 정도 돼서 월급이 많은 사람들도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퇴직금만으로 자기의 노후, 두 부부의 노후를 꾸리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나이에 퇴직해서 그 퇴직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못해요.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까지 시켜야 되는 사회니까 그걸로는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면 퇴직금 받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갖고 노후를 이제 즐기자 이렇게 생각 못하고 불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불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주식 투자 제일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는 거 장사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이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죠. 장사하거나 주식 투자하는데 결과는 어때요? 다들 부자 돼요? 깡통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주식 투자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고 자영업자가 성공할 비율은 1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이 장사를 시작하면 16명 빼고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퇴직금 번 거 다 한 큐에 날리고 빚더미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은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젊었을 때 잘 나갔어도.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 급격하게 빈곤층이 늘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한국이 55세까지 빈곤층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55세 넘어가면 확 빈곤층이 올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정년퇴직하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무리해서 돈을 벌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있는 돈 아껴가면서 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인 세대가 어떠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죠. 허무감 얘기. 자기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주는 허무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노인 세대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리학에서는 발달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발달 단계마다 다 자기가 달성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그렇겠죠? 애들은 뭐 애들대로 그 시기에 달성해야 될 과제가 있을 테고 또 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로 달성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럼 노인 세대는 어떨까요? 당연히 노인 세대도 자기가 달성해야 될 어떤 심리적 발달 과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걸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노년기의 특징에 비추어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노년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드디어 내 인생에서 살아왔던 시기보다 살아갈 시기가 줄어든 때가 딱 노년기입니다. 그전에도 사실 그렇긴 한데 그때까지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50이 돼도 장년 이제 중년 돼도 앞으로 50은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말도 안 되는 희망을 이제 가지죠. 뭐 요새는 뭐 사실 90까지 살긴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살아왔던 시기보다 살아갈 시기가 더 적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거는 50대는 아니에요. 60대부터입니다. 60대가 들어가기 시작해야, 이때는 이제 내가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이제 살아갈 시간이 여태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짧다라는 것을 체감하게 되죠. 특히 몸의 변화도 굉장히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30대 다르고 40대 다르지만 또 뭐 50대, 60대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화, 그다음에 질병, 갖가지 질병, 그다음에 주변에서의 죽음, 가까운 이들이 하나씩 둘씩 죽는단 말이죠. 이런 걸 겪으면서 아, 이제 죽음이 부쩍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죠. 살아갈 시기가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여태까지 살아온 때에 비해서 적다라는 느낌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사람들이 하게 되는 것은 뭐냐? 자기 삶을 회고하는 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적게 하는 거죠. 그럼 뭔 생각을 많이 하냐면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 삶은 어떻지? 라는 거. 그래서 자기 삶을 자꾸 회고하면서 내 삶에 가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자꾸 평가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동물한테는 이런 과제가 제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개 키워보시면 개가 늙었을 때 이런 거 고민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개는 그냥 죽을 때 되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죠? 순리를 받아들이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서 의식주 해결하고 산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즉 자기의 삶이 의미가 있길 바라요. 어떤 의미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 삶이 어떤 가치가 있길 바랍니다. 그걸 바라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 그런 얘기를 하셨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근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면 어떤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좋은 일을 한 거죠. 호랑이는 사실 딴 거 할 줄 몰라요. 그죠? 그래서 가죽이라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호랑이보단 나아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은 뭘 남기라는 겁니까? 이름을 남기라는 건데, 이게 유명해지라는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죠. 즉 세상에 쓸모있는 일을 좀 하고 죽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좋은 느낌으로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흔히 그 유행가 가사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무덤 앞에서 울어줄까 이런 얘기 하는 애들이 있죠, 가사에서. 근데 그거 진짜 그런 인간은 고민을 해요. 자기가 죽으면 무덤 앞에서 누가 울어주길 바래요. 그건 뭐죠? 이름이라도 남기려고. 아무도 안 울어준다면 내 이름은 다 잊혀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기억되길 바라는 거죠. 누구 한 명한테라도. 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결국 자기 삶의 가치 있고 의미가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걸 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년기의 중요한 심적 특징이에요. 그 노년기에 이걸 회고하면서 결정을 짓겠죠. 판단을 하겠죠. 결국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내 인생이 긍정적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잘 살아왔다, 나 최선을 다해 잘 살아왔다, 괜찮다, 난 의미가 있다, 내 삶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면 어때요? 삶이 만족스럽고 보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수용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다시 그래, 너 괜찮은 사람이었어, 잘 살았어, 격려도 해주고, 그러면서 자아의 통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노년기에 이렇게 되면 원숙한 심리 상태가 돼서 초연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심리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 공자님에서 얘기했던 뭐 득도한 상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노인 세대의 관심, 이렇게 자기 통합에 성공한 노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느냐? 후세에 갑니다. 자기는 이미 자기 인생은 평가가 끝났고요. 그렇죠? 이제 내가 살아남아서 뭐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문제는 내가 죽은 뒤에 후세가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에 관심이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후세에 대한 관심 같은 걸 많이 표명한다 그래요. 여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은 사회에 기부도 하고, 또
그 나이에 훈장이 돼서 애들을 가르치려고도 하고 이렇게 뭔가 후세에게 더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노인들은 말년에도 거의 치매에도 걸리지 않고 비교적 아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죽음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연구해서 밝혀낸 바에 의하면 사람이 정말로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긍정은 자기한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자식들한테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식들한테 힘을 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자식들도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고 가난을 부끄러워하는 아버지예요. 또는 가난 앞에 비굴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에도 인물이 나온 거예요. 가난하지만 아버지가 당당할 때.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노인기에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평가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제. 잘 살아왔으면 됐다, 이거예요. 이 한국 같은 어떻게 보면 혼탁한 세상에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근데 왜 돈 없다고 자기를 부정합니까? 돈 많지만 자기보다 훨씬 더럽게 사는 인간들도 많은데. 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돈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고, 돈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이제 우리 노인 세대가 이제 좀 느껴야 될 때가 왔다. 더 이상 이 사회가 강요하는 기준, 돈이 곧 행복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지 말고, 이제는 좀 자기 중심을 찾으면서 자기를 긍정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죠.